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강의 소개를 먼저 해드렸죠.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이제 뭘 배우게 될런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학부 경제점, 금융보험점, 재무부동산 학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부동산 학 전공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는 재무부동산학의 의의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가운데 재무학에 대해서 재무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조금만 더 이제 리뷰, 복습을 해보고 이번 주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던 게 이제 재무부동산학의 의의였는데요. 재무부동산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용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먼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산의 의미는 재무부동산학 또는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과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자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자산의 특징으로다가 자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 이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특정의 실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야 하며, 셋째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산을 학문 분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을 이제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뭐 예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의 이제 화폐성 자산이었다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물자산은 부동산, 기계, 원료, 제품 등의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 즉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회계학에서는 또 기업의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서 결국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그런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유동자산은 고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기 어려운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자산을 회계학에서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재무부동산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재무부동산학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이런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제간 학문이며 복합학문이 바로 재무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도시계획학 등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유를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결합한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분야가 재무부동산의 분야 가운데 이제 첫 분야가 이제 재무학이었고요. 재무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학 또는 재무관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기업이 경영활동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그 기업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을 하고요. 조달된 자금을 인적 요소 그리고 물적 요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금을 회수하죠. 그리고 그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금 흐름의 과정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활동은 자금의 순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금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아보라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본 조달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느냐, 이게 이제 자본 조달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투자 운용은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 운용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학은 이러한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을 위한 경영 관리의 한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라는 기업의 어떤 재무적 활동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원리, 그리고 방법, 체계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관리를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말 그 기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 결정 기능, 자본 조달 결정 기능, 그리고 그 밖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능은 뭐 배당 결정하고 재무 분석 기능 두 가지를 갖다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투자 결정은 기업 자산의 구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 자산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와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 결정이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입니다. 개별 자산들 뭐 이렇게 개별 자산들 어떤 자산에 얼마의 자금을 배분해 가지고 투자할까라고 하면 이제 개별 자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별 자산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흔히 자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 구조가 효율적일수록 영업 위험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 결정의 목표는 결국 자산 구조의 효율화, 즉 기업 자산의 최적 배합과 그것을 통한 영업 위험의 감소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 구조를 효율화시키면 다시 말해서 기업 자산을 최적으로 배합한다라고 하면 영업 위험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데 이게 바로 투자 결정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재무관리 기능이 자본 조달 결정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은 기업 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 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본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 뭐 빌린다든지 아니면 조달한다든지 할까? 그러면 이제 개별 자본들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구성 관계를 재무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할수록 이제 재무와 관련된 위험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는 커지게 됩니다.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는 결국 재무 구조를 건전화시켜서 즉 기업 자본을 최적으로 배합해가지고 재무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뭐 기타 기능이 그 배당 결정 기능하고 재무 분석 기능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배당 결정은 이제 배당과 유보 이익의 수준.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사내에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보 이익 또는 뭐 사내 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배당과 유보 이익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이 배당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보이익, 즉 사내 유보, 그래서 재투자하는 그런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배당이 많아지면 사내 유보의 수준이 더 적어지게 되고 배당이 적어지면 사내 유보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결정에 따라서 배당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배당 성향 등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재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와 출자자인 주주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분석 기능은 경영활동의 결과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재무자료에 집약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재무제표 등의 재무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석하는 기능을 갖다 재무 분석하는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투자 결정 기능, 자본 조달 결정 기능, 그리고 배당 결정 기능, 그리고 재무 분석 등의 재무 관리 기능 네 가지 재무 관리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를 통해서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제 집약해가지고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거,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줌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줌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동영상 촬영할 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좋은 점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안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안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용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크면은 이제 나중에 뭐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보관하기도 좀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용량이 좀 기존의 것에 비해서, 기존에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는 거의 한 25분 강의가 1기가바이트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25분 강의 하면은 줌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한 50메가, 60메가바이트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0분의 1 또는 뭐 한 15분의 1 정도 수준으로다가 이제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장점인데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줌을 통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제공해 드린다.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 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정의를 갖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세우는 것 또는 토지와 접촉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들,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정착물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서 물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적인 재 측면, 여러 가지 측면, 재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라고 이제 그 린과 다소라고 하는 두 학자가 정의를 내렸고요. 아직까지도 이 정의에 따라 가지고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이제 사람들이 또는 뭐 기업이 이런 그 부동산 활동 주체들이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요. 그 부동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활동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 함께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주택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요. 오피스 빌딩, 업무용 빌딩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용 외의 부동산이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금융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것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및 투자 과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재화라고 또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생산, 관리, 그리고 소비에 관련된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 그 자체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이제 학자간 연구, 학자간 학문이라고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제간이니까 인접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만 다 가져와 가지고 정립해 놓은 학문 체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 분석을 하는 거죠. 또는 뭐 부동산학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때 도구로다가 인접 학문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 이론,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석 또는 부동산학 연구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인접 분야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학도 있고요, 금융학도 있고, 경영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학에서 중요한 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관리론, 부동산 중개론,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개발론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그냥 부동산학 그 자체에서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인접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론 같으면은 경제학에서 개발된 논리라든지 이론을 갖다 가져다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형한 것이다, 응용한 것이다,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인접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를 부동산 분석, 부동산 연구에 적용하는 하나의 사회과학이면서 인접 분야를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경제학이라든지 금융학 또는 재무학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과 금융학은 부동산학의 발전에, 특히 이론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제학은 제한된 자원을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효율적일까, 공평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금융학은 이제 그 개인과 기업이 제한된 자원을 특히나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뒤가 있을 수도 있고요, 2년 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상으로 어떻게 할당하는가, 어떻게 배분하는 게 바람직할까, 효율적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금융학이다. 그러니까 금융학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꼭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된 자원이 특정한 시간대 또는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상품 생산의 배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학과 그리고 금융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학하고 금융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 다른 자원과 다른 재화와 다른 그런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부동성 또는 비이동성이죠. 그리고 이질성, 공급의 고정성, 부증성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치 추계를 하는 것이 어려움, 이런 특성들로 인해 가지고 인접 분야에서 발전된 원리를 부동산 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이제 독립된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분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물적인 그리고 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환경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환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동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인데요. 부동산학은 각 분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결정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의사결정에 포함이 되고요. 부동산 금융,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융통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의사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도 어디에다가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개발할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할까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의사결정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의사결정, 부동산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뒷받침해주는 뭐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분야에는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속한 부동산 활동은 의사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지원해주는 기능, 서포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는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법령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 법령, 부동산 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의사결정하는 분야나 그 지원하는 분야에 속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분야가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법령들, 그리고 세금, 부동산 시장, 뭐 도시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다가 나눠봤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는 다른 분야, 서로 다른 분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부동산 결정 분야와 지원 분야는 부동산 실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이고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는 그냥 부동산의 어떤 기초 이론,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을 나타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들어보시면은 뭐 부동산 여기 뭐 정말 부동산 결정 분야에는 투자, 금융,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대충은 어떤 건지 이제 아실 테고요. 마케팅도 이제 좀 뒤에 다시 소개를 했겠지만 마케팅은 시장에다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마켓에다 내어놓는다. 왜 내어놓겠어요? 팔기 위해서 내어놓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다가 부동산을 내어놓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다음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보는 게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평가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갖다 따져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화 같으면은 그 재화가 사고 팔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그 재화의 가치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좀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이 부동산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죠. 부동산 관리는 뭐 궁극적으로는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얻는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관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관리는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가 시설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FM Facility Management 앞서 따가지고 F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사용되는 어떤 그 부동산을 사용할 때 뭐 쾌적하고 편리하게 유지 또 개선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그런 관리 활동을 이제 F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PM이라고 해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뭐 줄여서 P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리 또는 뭐 재산 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양이라든지 임대료 갖다 어떻게 책정을 할까? 그 다음에 임대차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이제 PM,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 해가지고 어셋 매니지먼트 앞잡아서 AM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제 매입이라든지 매각,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 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의 어떤 부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극대화해 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갖다 이제 AM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M 시설 관리 그리고 PM 부동산 관리 또는 재산 관리 그리고 AM, 자산관리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 부동산 관리 또는 부동산 자산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야도 이제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 중에 중요한 그 어떤 그 분과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컨설팅도 이제 그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에 포함이 되고요. 뭐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경제론은 경작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필수적인 재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촉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대부분 법령으로 다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 부동산 시장 또는 부동산의 가치에 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세도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에 포함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한 9쪽에 보시면은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체계를 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보시면 뭐 학년별로 해가지고 1, 2, 3, 4학년 나눠놨고요. 재무학, 부동산학,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문의 응용 분야 해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학문 기초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학문 기초, 재무학, 부동산학, 그 다음에 학문의 응용 부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원론 들으시고요. 실제로 부동산학 재무부동산학 과로 있을 때도 경제학 원론은 들으셔야 됐습니다. 경영학 원론도 당연히 들으셔야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제학 원론하고 1학년 1학기에 들으셨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 듣는 지금 듣고 계시는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이게 이제 학문의 어떤 기초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재무부동산학의 기초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학년 때 들어가서 1학기의 민법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점선이 있는데 가운데 점선은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나눠놓은 겁니다. 뭐 1학년도 마찬가지고 3, 4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민법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의 경영통계학, 회계원리, 거시경제 이해 뭐 이런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학문의 기초 과목을 재무부동산학의 기초 과목을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끔 이제 빼먹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민법, 경영통계학, 회계원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재무부동산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재무부동산학과 관련된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해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 원론은 모르겠지만은 민법하고 경영통계학, 회계원리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동산학에 이해 들으시고 나중에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가시는 그런 수강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그 학과, 그 전공에서 또는 뭐 그 전공에 개설된 과목이 없으면은 우리 전공으로 오셔서라도 민법하고 통계학 그리고 회계원리는 꼭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재무학은 크게 재무이론하고 금융이론하고 우리 전공에서는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이론은 2학년 1학기 재무관리, 2학년 2학기 투자론 1, 3학년 1학기 투자론 2, 3학년 2학기 선물옵션론, 4학년 1학기 재무학 연습, 4학년 2학기 금융위험관리, 그리고 가치평가론 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재무학 중에 재무이론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이론 말고 이제 금융이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현대금융론, 3학년 1학기 화폐금융회의에 4학년 1학기에 생애자산 설계해가지고 금융과 관련된 이론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아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고요. 부동산 결정 분야, 부동산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자, 기초 분야는 뭐 좀 앞에 있겠죠. 근데 2학년 1학기 때 부동산 경제론이 있고요. 부동산 조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부동산 공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정책 분석, 그리고 3학년 2학기 부동산 계획론, 4학년 1학기 부동산학 연습 해가지고 총 7개 과목이 이제 기초 분야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결정 분야는 이제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투자 이걸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3학년 2학기에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 부동산 개발론이 있습니다. 두 과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동산 학에서 핵심적인 과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2학년 2학기의 부동산 중개 활동론, 그냥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그런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학년 1학기의 감정평가론, 3학년 2학기 부동산 마케팅론, 4학년 1학기의 부동산 자산관리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 4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응용 분야로 해가지고 산학연계학은 아니고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해놨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1, 캡스톤 디자인 2, 그리고 이제 시사 재무 부동산 해가지고 3학년 2학기서부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서 3과목이 이제 재무학하고 부동산학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재무부동산학을 어떤 응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동산학 전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걸 다 들으실 수는 없겠죠. 뭐 필수 과목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 과목은 웬만하면 다 학문 기초 과목은 다 들어주시면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좀 중요한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무이론에서는 재무관리, 투자론 1, 2 그리고 재무학 연습 이런 과목은 꼭 들으셨으면 좋을 듯 싶고요. 금융이론도 현대금융론하고 화폐금융회의에 이거는 꼭 들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학은 많죠. 과목이 13과목이나 돼가지고 뭐 어떤 과목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뭐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뭐 나중에 재무부동산학과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포함되는 그런 과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 준비에 필요한 과목들도 들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강의안은 다 진도가 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